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금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수도권과 충청도 그리고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밤사이 대기 정체로 국내 오염물질이 쌓인 데다 오후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까지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공기의 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과 일요일에도 한반도 서쪽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달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오늘부터는 마스크를 쓰라는 곳에서 일을 거부하면 곧바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침방울을 거르지 못하는 망사형 등의 마스크를 써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유상증자 형태로 자금을 투입하면 대한항공이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산업은행은 일단 여러 가지 검토 방안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4월 총선 전에 문제점이 지적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직전에 감사위원회를 소집한 건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여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을 했는데 총선을 전후해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감사 내용에 허점이 있어서 추가 조사 후에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어제 검찰에 소환돼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23억 원을 부정수급한 파주 요양병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핑크퐁 아기상어가 동요로는 처음으로 미국 음반산업협회의 최고 등급에 올랐습니다. 유료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모두 1,000만 건을 넘어서서 받은 인증입니다. 밤사이 대기 정체로 국내 오염물질이 쌓이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서서히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기준 경기도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57 마이크로그램으로 이미 나쁨 수준입니다. 오후에는 중국발 스모그까지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에 이어 충청과 전북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 역시 모두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네, 이 미세먼지가 나쁘다는 소식을 자주 전해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난방이 시작된 중국 도시들이 다시 뿌옇게 됐습니다. 주말에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 역시 우리나라로도 넘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일부와 강원 영서 곳곳에 옅은 안개가 나타났습니다. 가을에 주로 발생하는 복사 안개로 바람이 없고 일교차가 큰 날 새벽부터 오전 사이 주로 발생합니다. 안개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도 서서히 오르고 있습니다. 대기 정체로 밤사이 국내 오염물질이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5시 기준으로 경기도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57 마이크로그램, 서울은 41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단계입니다. 오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국발 스모그까지 가세해 미세먼지 상황은 더 나빠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북을 중심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코로나19로 한동안 잠잠했던 중국발 스모그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시범적으로 난방이 시작됐고 공장 가동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하루 베이징 일대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50 마이크로그램을 웃돌며 세계보건기구 기준을 10배 초과했습니다. 중국 기상청은 미세먼지 위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중국발 스모그가 계속 유입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 예보가 있지만 워낙 양이 적어서 미세먼지를 해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오늘부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1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마트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은 물론이고 길거리를 지날 때도 반드시 써야 합니다. 마스크를 턱과 코에 걸치는 것도 안 됩니다. 윤영탁 기자가 보도합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과 노래방, 그리고 PC방과 학원, 영화관 등을 비롯해 대중교통시설과 종교시설, 또 백화점과 마트 등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무는 업종은 아닌 곳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사실상 실내 활동에선 언제든 어디서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겁니다. 공원 등 실내에선 이렇게 2m 정도 간격의 거리 두기가 가능하다면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사람이 많은 길거리라면
일정 거리 간격이 유지되더라도 평소처럼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집회나 시위 장소, 5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마스크를 쓸 땐 똑바로 써야 합니다. 코나 턱에 마스크를 걸쳐 써도 침방울을 못 거르는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도 단속 대상입니다. 스카프나 투명 입가리개를 사용하는 것도 안 됩니다. 다만 만 14살 미만의 어린이와 호흡기 질환자 등은 예외입니다. 일반인도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는 잠시 벗을 수 있습니다. 목욕이나 수영을 하러 물속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탈의실 등 물 밖에서는 꼭 써야 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마스크를 쓰라고 지적하면 폭행 사건으로 번진 일이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당국은 단속 공무원이 착용을 요구하는데 이를 거부하면 곧바로 과태료 10만 원을 물리고 소란이나 행패를 부리면 가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은 대체로 공감합니다. 당연한 거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좀 제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단계로 줄었다고 해도 그래도 좀 아직까지는 아예 없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예외 규정이 모호하고 시설 책임자나 관리자는 안내만 해도 책임을 피할 수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지난 9월 HDC 현대산업개발이 인수를 하려다가 무산됐던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이 인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수가 성사되면 국내 1위와 2위 항공사가 합쳐져 초대형 항공사가 되는 겁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아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산은이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자금을 투자하면 한진칼이 금호산업이 가진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사는 겁니다. 만약 이대로 인수가 이루어지면 매출 15조 원이 넘는 대형 항공사가 됩니다. 국내선 승객 점유율은 자회사까지 합칠 경우 절반을 넘어섭니다. 산업은행은 KCGI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이어 한진칼 3대 주주로 올라서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KCGI 등이 참여한 3자 주주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빚고 있는 조 회장 입장에서는 우호 지분을 얻게 되는 셈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이 구성한 3자 주주연합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어제 이 같은 내용의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산은은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검토 중이나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한항공 측도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감사원 사무처가 처음 보고한 시점이 4.15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3월 초였다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제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총선 전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이 당시 있었지만 감사 내용에 여러 가지 허점이 발견돼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할 뜻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밝힌 감사원 사무처의 보고 시점은 지난 3월 초입니다. 최종 결론에 저희들이 발표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그러한 그 조기 폐쇄 결정 과정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들이 사무처 감사 결과 지적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총선 전에 최종 결론을 낼 수 있을 걸로 봤다고도 했습니다. 가능하면은 총선 전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감사원의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 내용에 여러 허점이 발견됐고 추가 조사가 필요해 결과 발표가 미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감사위원회를 아마 3차례인가 열었습니다마는 결론 내리지 못하고 추가 조사한 후에 감사 결론을 내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결론이 지연되자 책임을 느끼고 사표를 낼 생각도 했지만 정치적인 의도로 비춰질 걸 우려해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최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총선 직전에 왜 감사위원회를 소집했느냐, 정치적인 의도가 있던 건 아니냐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월성 1호기를 더 가동하겠다고 보고한 담당 공무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 간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감사 보고서에는 강하게 질책했다 정도로 표현됐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당시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는지 또 청와대가 연루됐는지 의혹을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최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JTBC 오유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대한 승복을 거부한 이후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바이든 당선인에게 기밀 정보를 브리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도 이 같은 의견에 가세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동맹국 정상들과 통화를 한 데 이어서 프란치스코 교황과도 전화 인사를 나눴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현재 머물고 있는 델라웨어를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먼저 바이든 당선인의 움직임부터 살펴보죠. 프란치스코 교황과도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전화 통화를 했군요. 네, 바이든 당선인 측은 이곳 시각으로 오늘 아침, 한국 시간으로는 어젯밤 늦게 당선인이 프란치스코 교황과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톨릭 신자인 바이든 당선인은 교황의 축복과 축하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소외계층과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에 협력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그에 앞서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의 핵심 측근인 론 클레인을 내정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일 때도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추가 참모진 발표와 내각 인사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면서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실제로 공화당 내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공화당 존 튠 상원 원내총무와 척 그레슬리 또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 의원 등이 바이든 후보에게 기밀 정보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 역시 동감의 뜻을 표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I'll trust the intel community. He's not president right now. Don't know if he'll be president January 20th, but whoever is, we'll get the information. 바이든 당선인은 연방 총무청의 승인 지원으로 정권 인수 작업에 대한 지원은 물론 안보 브리핑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외교안보 관련 당국자 150여 명은 에밀리 머피 총무청장에게 바이든 당선인을 승자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미 국무부가 바이든 당선인에게 보내지는 외국 정상들의 메시지를 차단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도 들려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외국 정상들의 메시지 수십 건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CNN이 국무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을 거부하면서 연방 정부가 바이든 당선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선인 측은 국무부를 거치지 않고 각국 정부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 우호적이었던 폭스뉴스가 최근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보도를 한 데 대해서 크게 화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아예 디지털 미디어 회사를 세워서 폭스뉴스를 혼내주겠다. 이 같은 말까지 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주변 인사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가 바이든 당선인의 애리조나주 승리를 섣불리 예측 보도한 게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디지털 미디어 회사를 세워 폭스뉴스를 무너뜨릴 계획이라는 게 복수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지금까지 델라웨어 윌밍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지금 하고 있죠. 어제 검찰에 나온 윤석열 총장 장모 최모 씨의 소식인데요. 23억 원 가까이 부정수급한 요양병원에 어느 정도 관여가 돼 있었는지에 대해서로 10시간 넘게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최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묻기 위해서입니다. 최 씨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승은의료재단은 지난 2012년 파주 요양병원을 세웠습니다. 이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3억 원 가까이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로 인해 동업자 3명은 처벌받았지만
최 씨는 아니었습니다. 최 씨가 병원 운영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고 책임 면제각서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처벌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은 JTBC가 인터뷰한 최 씨 동업자들을 다시 불러 조사해왔습니다. 또 병원에서 행정원장이었던 최 씨의 또 다른 사위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최 씨에게도 죄를 따져 물은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최 씨는 요양병원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왔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검찰청 앞에서 최 씨 모녀를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우리 헌법의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가족 의혹 사건들에 대해 성의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기를. 검찰은 조만간 요양병원 동업자들을 다시 조사한 뒤 최 씨를 재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이번에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도 보겠습니다.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가 지금 향하고 있는데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들이 민주당 이낙연 대표에 대한 진술을 최근에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 지역구 사무실에 1,000만 원 상당의 가구와 집기 등을 제공을 했다는 건데 이 대표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또 나왔던 옵티머스 관계사에서 이낙연 대표의 사무실 복합기 비용을 대신 내준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정식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옵티머스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모 씨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낙연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소파 등 가구와 집기 약 1,000만 원어치를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지시한 사람은 옵티머스의 김재현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옵티머스 관계사가 이 대표의 사무실 복합기 비용도 대신 내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의원 측은 실무진의 실수라고 해명했는데 최근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정식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복합기를 계약한 직원을 조사했고 복합기 업체의 직원도 이번 주 소환합니다. 1,000만 원대의 가구와 집기를 제공받았다는 새로운 의혹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역 사무실에 있는 집기류 등의 재산은 선관위에 재산 등록을 해야 하는 것들이라며 이미 선관위에 신고돼 있고 렌털 등 비용이 나가는 부분은 정치 자금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진이 사무실을 가봤습니다. 소파는 낡아 보였고 고급 가구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 대표 측은 소파 등은 같은 지역구였던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원 시절 쓰던 것을 물려받았다고 했고 사무실에 있는 가구나 집기 중 부당하게 제공받은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딪히는 주장 중에 무엇이 사실인지는 검찰의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네, 이 노래 지금 또 들으면 중독성이 또 상당해서 하루 종일 머릿속을 또 맴돌게 될 것 같은데 핑크퐁 아기 상어 동요요. 미국 음반산업협회에서 주는 등급 인증이 있는데 이 최고 등급에 올랐습니다. 의미가 있는 게요. 아이들 동요로 이 등급까지 간 게 전 세계에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중독성 있는 리듬과 쉬운 율동으로 전 세계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아기 상어입니다. 핑크퐁이 만든 이 노래가 동요 최초로 미국 음반산업협회의 다이아몬드 인증을 받았습니다. 유료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등이 1,000만 건 이상일 때 주는 최고 등급인데 아기 상어는 모두 1,100만 건 넘는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아기 상어는 2016년 공개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But never has a song so clearly defined a generation. I'm talking, of course, about the modern classic, Baby Shark. 미국의 유명 TV 프로그램까지 아기 상어의 인기를 소재로 삼았습니다. If people like it, it gave me an idea and I decided to make a change to our theme song. 2019년 미국 프로야구팀 워싱턴 내셔널스의 월드 시리즈 우승을 축하하는 백악관 오찬에서도 이 노래가 연주됐습니다. 지난 2일에는 공개 4년여 만에 조회수 70억 회를 넘기며 유튜브 최다 조회 영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영국 BBC는 이 횟수를 시간으로 바꾸면 3187년이나 계속 스트리밍된 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열대성 폭풍 때문에 미국 곳곳에서 피해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폭풍이 발생했다고도 하는데 이번에는 미국 플로리다주 서부 해안에 상륙을 해서 일대가 또 물바다가 됐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사망자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오전
대서양 28호 폭풍 에타가 플로리다주 템파만에 도달했습니다. 에타는 최대 시속 85km의 강풍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재난당국은 350만 명이 거주하는 템파만 5개 카운티에 폭풍해일 경보를 내렸습니다. 3개 다리 중에 2개도 폐쇄됐습니다. 플로리다주 서부 최대 도시 템파에서는 가옥과 상가들이 침수됐고 도로는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매너티 카운티 주민 한 명은 침수된 차고에서 가전기기를 만지다가 감전돼 사망했습니다. 템파 지역 방송은 집은 침수됐지만 감전 위험 때문에 대피 못한 가족들도 적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에타는 플로리다 주를 관통해 대서양으로 빠져나간 뒤에 주말쯤에 소멸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에타에 이어서 29호 태풍 세타가 지난 10일 대서양 북동부 수역에 형성됐습니다. 이로써 2005년 미국에서 폭풍 28개가 발생할 최대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박지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현재 4만 2천 원인 예비군 등원훈련 보상금을 내년부터 8만 1,500원으로 2배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앞서 국방부가 4만 7천 원으로 올리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예비군이 생업을 중단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점을 감안해 국회 국방위원회가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증액안이 확정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어제 오후 귀국했습니다. 방미 기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측과 만나 그동안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종전 선언에 대해 설명하고 한미 동맹의 굳건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자신이 제안한 야권 혁신 플랫폼에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며 윤 총장이 혁신 플랫폼에 들어오면 야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가동을 앞두고 논란이 이어진 전남 영광의 한빛 원전 3호기인데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재가동 승인이 나왔습니다. 출력 상승 시험을 포함한 9개 후속 검사를 거쳐서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계획입니다. 전세를 구하기 힘들어서 서울 외곽 쪽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넉 달여 만에 가장 높게 나왔는데요. 0.21%였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의 아파트값은 0.27%가 올랐는데 한국감정원이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하고 8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 11일에 진행된 중국 할인 쇼핑 행사에서 국내 주요 화장품 업체들이 역대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렸습니다.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그룹 등의 제품이 지난해보다 2배가 넘는 정도로 팔렸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와 정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된 옵티머스 관계사 임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사후에 피해를 보전한다고 해도 회사가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증거를 위조하는 것은 법치 국가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며 국가가 유 씨와 가족들에게 2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어제 오후 경남 하동군 칠불사 안에 있는 온돌 체험관에서 불이 났습니다. 기와에 붙은 불이 체험관 내부로 번져 체험관이 전소됐습니다. 스님 한 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춘천의 레고랜드 문을 여는 시기가 또 연기가 됐는데요. 내년 7월로 예정됐다가 내후년으로 또 미뤄졌습니다. 개장 시기가 연기가 된 게 10년 동안 7번이라서 진행 상황을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가 된 강원도 철원군 한탄강 트레킹길이 오늘부터 내년 4월까지 개방이 됩니다. 협곡에 설치가 된 다리를 따라 걸으면서 물 위에서 주상절리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식 오늘 있습니다. 매해 문화 분야 여러 부문에서 혁신가를 선정하고 있는 월스트리트저널 매거진이 음악 부분에 올해의 혁신가 수상자를 방탄소년단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검증회의가 오늘 있습니다. 예비 후보 10명이 제출한 신상 자료를 보고 최종 후보 2명으로 압축을 합니다. 여당은 오늘 후보 선정을 끝내자고 하고 있고 야당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일본에 간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이 오늘 스가 총리를 만납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냉랭한 상황에서 두 나라 현안에 대해 어느 정도로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강원 영동에 내려졌던 건조경보가 주의보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동해안과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북에서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국내 오염물질이 쌓인 데다가 오후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본격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경북 동해안과 제주도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모레 일요일에는 전국에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9도, 강릉 13도로 중부지방은 2도에서 크게는 10도가량 높습니다. 광주 5도, 부산 11도로 남부지방은 1도에서 4도가량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18도, 광주와 대구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범죄 방식 중에 이른바 몸캠 피싱은 온라인 채팅에서 여성인 척 남성들에게 접근해 신체 일부를 촬영해 보내게 한 뒤에 그 사진으로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겁니다. 이 조직원들을 붙잡고 보니 지난해 말 하정우 씨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했던 협박범들과 같은 조직이었는데요. 피해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조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몸캠 피싱은 온라인상에서 여성인 것처럼 속여 남성이 신체 사진을 찍도록 유도하는 범죄입니다. 피해 남성의 스마트폰을 해킹해 저장된 연락처를 빼낸 뒤 신체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뜯어냅니다. 최근 경찰이 몸캠 피싱을 벌여온 사기 조직 조직원 2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이 한국인, 17명이 중국인입니다. 국내 총책 30대 이모 씨와 박모 씨를 포함해 12명은 구속됐습니다. 이들에게 속아 협박에 시달린 피해자만 103명, 뺏긴 돈이 13억 4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난 4월 검거된 연예인 협박범들과 같은 조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 등 4명은 하정우, 주진모 씨 등 연예인 휴대전화를 해킹해서 빼낸 개인정보를 갖고 협박해 6억여 원의 돈을 받아냈습니다. 주범인 김 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몸캠 피싱 조직과 연예인 협박 조직을 총괄 관리해온 중국인 총책 등을 중국 당국의 협조를 받아 추적 중입니다. JTBC 조소입니다. 그젯밤 11시쯤 경북 구미의 쓰레기 매립장에서 난 불이 30시간 넘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30여 대와 소방대원 80여 명을 투입해 불이 더 번지지 않도록 방어선을 만들면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매립장에서는 앞서 지난 9일에도 불이 나서 10시간 넘게 타다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진화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3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장기를 파열시킨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살 난 아들을 데리고 병원을 찾았다가 아이 몸에 멍이 든 것을 수상하게 여긴 병원 측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이는 일부 장기가 파열된 것으로 확인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 지역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4명은 최근 진행된 교장 연수 과정에서 함께 조를 이루거나 같은 학교를 방문했으며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는 교사 22명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가 다녀간 초등학교 20곳과 중학교 4곳을 임시 폐쇄하고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지난 1963년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이후 꾸준하게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우방국이죠. 남미 페루에서 지난 9일 마르틴 비스카라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전국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페루 국민들은 탄핵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페루의 수도 리마에 있는 국회의사당 앞, 비스카라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국회의원이 방송 인터뷰를 하던 도중 갑자기 달려든 남성으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했습니다. 페루 국민들은 대통령 탄핵에 강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페루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부상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페루의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80% 가까운 응답자가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시위대는 비스카라 대통령의 탄핵은 의회 쿠데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No queremos un país con una dictadura congresal, porque queremos estar tranquilos dentro de la pandemia y no tener otra crisis encima de la que ya tenemos. 탄핵을 당한 비스카라 전 대통령은 2018년 취임할 때부터 부패 척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가장 인기 높은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비스카라 전 대통령이 주지사 시절 기업들로부터 우리 돈으로 치면 7억 원가량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문제 삼아서 탄핵안 투표를 강행했습니다. 130명 가운데 105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비스카라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의회의 결정은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Hoy día dejo Palacio Gobierno. Hoy día me voy a mi domicilio. A pesar que hay innumerables recomendaciones para que actuemos a través de acciones legales para impedir esta decisión. Directamente y como Martín Vizcarra, no voy a tomar ninguna acción legal. 비스카라 전 대통령이 물러나고 하루 만인 지난 10일 헌법에 따라 마누엘 메리노 국회의장이 임시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국민의 공감대도 없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부패 혐의를 빌미로 대통령을 무리하게 탄핵시켰다는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스카라 전 대통령이 반부패 개혁을 추진하면서 의회와 갈등을 빚어왔던 만큼 의회가 부패한 기득권 세력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시민들의 항의 시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맞은 페루의 상황,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임수진 대구 가톨릭대 중남미 학부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무엇보다 비스카라 전 대통령이 평소 어떤 평가를 받아왔길래 페루 국민들이 이처럼 거세게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회가 주장하고 있는 뇌물 혐의, 이건 완전한 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네, 아직 그 뇌물 수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혹만으로 탄핵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 대통령 퇴임 이후에 검찰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스카라가 그 취임 일성으로 부패와의 전쟁을 강조했던 이유는요. 그 전임 대통령들과 그 대통령 후보들이 그 줄줄이 부패 혐의로 수감되었고요. 또 자살까지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회 곳곳의 부패 문제를 바로잡아달라는 것이 그 국민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부패 척결을 반대하였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 첫 해인 2018년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사법개혁, 국회의원 연임금지, 그리고 정치자금법 규제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의회를 해산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보여주지 못한 강력한 반부패 개혁 정책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의 신뢰가 높았습니다. 네, 페루 의회는 지난 9월에도 또 다른 부패 의혹으로 비스카라 전 대통령 탄핵을 시도한 적이 있었잖아요.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대통령 탄핵을 계속해서 강행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예, 새로 선출된 그 현 의회 130명 의원 중에 68명이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요. 또 증거 불충분에 의한 그 혐의 없음으로 이 사건이 종결된 경우가 이제 더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정치권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짐작하실 겁니다.
또 비스카라 대통령은 그 연임 금지 규정으로 내년 대선에 출마를 할 수가 없고요. 대선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탄핵을 추진한 것은 그러니까 행정부를 의회가 장악을 해서 그러니까 비스카라 대통령이 향후 추진하려던 그 반부패 개혁을 막고 또 의원들의 사법 처리를 피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이유겠습니다. 또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회개혁 프로그램을 의회에서 반대해 왔는데요. 그러니까 여당 의석이 한 석도 없는 상황에서 의회 표결만으로 대통령 탄핵이 가능한 이러한 그 페루의 탄핵 절차도 무리한 탄핵 강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국회의장이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하지만 혼란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일 것 같고요. 페루의 혼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페루는 메리노는 우리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구호로 저항 중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내각이 교체되면서 그 경제와 방역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내년 4월 예정인 대선이 민주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각을 구성하였고요. 또 선거심의위원회 위원도 교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볼리비아의 상황, 그러니까 1년 전에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으로 축출되고 또 상원 부의장이 임시 대통령을 하면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주기구 OAS는 그 페루 헌법재판소의 그 도덕적 무능이라는 이 탄핵 사유가 적법성이 있는지 정당한지에 대해서 조속한 심판을 요구한 상황이고요. 앞으로의 전국 향방은 그 과정과 결과에 달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수진 대구 가톨릭대 중남미 학부 교수였습니다. 페루는 남미에서 코로나19 인구 대비 사망자가 가장 많고 국내 총생산이 올해 12% 감소할 것으로 발표되는 등 최악의 경제난까지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탄핵으로 전국 혼란까지 더해졌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면서 후폭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딱 50년 전 오늘인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가 우리의 목소리를 좀 들어달라면서 근로기준법 책을 들고 호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켰던 그 날입니다. 죽음도 무섭지 않았던 건 현실을 바꾸고자 하던 꿈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여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년 전 그리고 지금의 평화시장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일했던 1970년 당시 평화시장 노동자들에겐 햇볕을 쬐는 것조차 사치였습니다. 하루에 16시간 하는 건 보통이었으니까 성수기철에는 아예 집에도 못 가고 그냥 거기서 쪽잠 좀 자고 또 더 일을 해야 되고. 여기서요? 네, 학교를 졸업하면은 바로 왔으니까 13살. 작업 공간은 좁고 열악했습니다. 한 칸이 공장 하나야, 이게. 한 10명에서 15, 16명까지 그 시다, 이싱사. 임금을 떼이는 것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주들이 그 월급을 안 주고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 임금을 몇 번 가다가 이제 포기를 하는 그런 안쓰러운 일들이 많았죠. 전태일은 죽음을 각오하고 더 나은 세상을 꿈꿨습니다. 나한테 한번 내와서 이제 어떤 이게 평화시장에 이 개선을 하려면 뭐 한두 명 내지 두세 명 죽어야 이게 개선이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을 바꾸기엔 부족했습니다. 김영문 씨는 1970년 11월 13일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러면 11월 14일 그때는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었던 거예요. 분신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전태일가 여기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5대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뛰어나가서 여기에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친구가 분실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그걸 잊어버려요? 전태일의 희생 이후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우리의 노동 현실은 달라졌을까? 여전히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소리를 외칠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기계 취급하고 있잖아요. JTBC
여도현입니다. 네, 지금 쭉 보셨지만 그때 이야기가 지금과 그렇게 멀게만은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도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지금도 외치고 있는 노동자들 이야기를 집중 보도해드렸었는데요. 한 목소리로 이들이 말한 건 사고가 나서 사람이 목숨을 잃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의가 된 법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안이고 최근에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었는데 여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는 쪽으로 또 가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을 이끈 건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들한테 고개를 조금이라도 들 수 있는 면목이 생겨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김용균법이 시행돼도 달라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한선 없는 처벌 규정 때문에 사망산재가 벌어져도 사업주는 벌금만 내면 되는 현실입니다. 이걸 고치자는 게 바로 정의당이 발의해 놓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입니다. 핵심 조항은 사망사고 발생 시 최고 경영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내릴 수 있는 처벌 하한선 만들기입니다. 법인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론도 이 법을 어서 제정하자는 쪽입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에 대한 찬성 여론은 반대의 2배가 넘습니다. 특히 여당 지지층에선 찬성이 80%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당 이낙연 대표도 법안을 당론으로 처리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지도부에서 하루 만에 이걸 뒤집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법안인 만큼 당론으로 밀어붙일 수 없다는 겁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안은 고 노회찬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의원들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의했지만 거대 정당들의 외면으로 번번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까지 정의당의 연대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이 당론 채택을 꺼리며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별도로 준비 중입니다. 기업과 최고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줄기는 같으면서도 처벌 수위는 과징금으로만 하는 방향입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이 준비 중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안도 있긴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 대해선 유예기간도 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174석 거대 민주당이 자체 법안을 밀기로 하거나 산업안전법만 개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짓기로 하면 정의당 법안은 또다시 폐기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네, 지금의 현실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일이 너무 많아서 목숨까지 잃는 택배 노동자분들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대책이 나온 게 주 5일제 그리고 밤 10시 이후에 배송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권고한다, 유도한다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이 대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먼저 이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택배기사들의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12시간에 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빨리 끝나는 편인데도 11시, 12시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가는 게 6시쯤 나갑니다. 분류 작업이 길어지면 밤 늦게야 집에 들어갑니다. 분류 작업은 돈도 받지 않아 공짜 노동이라 불립니다. 물건 내리는 것서부터, 그다음에 물건 분류하는 것서부터, 그다음에 실는 것까지, 이것까지 다 택배 기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일이 많은 거죠. 정부 대책은 이렇게 오래 일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겁니다. 오후 10시 이후엔 배송을 못하도록 권고하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쉬는 택배 기사들이 주 5일 근무를 하게 하자고 합니다. 논란이 많은 분류 작업은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정한 표준 계약서를 도입해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노사 간 이견이 큰 분류 작업은 노사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명확화, 세분화하고 표준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하지만 이제 첫 발을 뗀 데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은 권고나 유도한다는 표현에 그쳤습니다. 택배업체 또 대리점하고 상의를 해서 좀 물량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택배 연재 노조는 오후 10시를 기준으로 잡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밤 10시까지 하면 15시간을 근무를 하는 건데 이거를 노동부가 열어주는 거죠. 처우 개선을 위한 택배 수수료 인상 등은 앞으로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어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인데 순조롭지 않을 전망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잇따르자 정부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고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택배 노조는 큰 틀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강제력이 없는 권고와 유도 수준에 그친 것에 대해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진경호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한 달여 만에 다시 모셨습니다. 예, 예.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좀 근무 여건들은 개선이 된 점이 있습니까? 하여튼 말은 많았는데 현장이 아직 개선되거나 바뀌거나 그러진 않고 있습니다. 네, 밤 10시 이후에 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요. 하루 근무 시간도 최대 10시간 안팎에서 유지하도록 하는 안을 어제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환영을 하신다고요? 하여튼 심야 배송 문제는 좀 다른 영역이고요. 하여튼 주 5일제를 권고하고 홈쇼핑 하여튼 이 대형화주들의 불공정한 이 관행을 좀 개선하겠다, 수수료를 좀 현실화하겠다 이런 입장에서는 좀 전향적인 조치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하여튼 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 중에 분류작업 문제라든지 산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많이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총평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택배 회사와 대리점에서 밤 10시 이후에는 택배 기사들이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런 방식으로 심야 배송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안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그 언론 보도도 났는데 한진택배가 심야 배송을 중단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온갖 편법과 꼼수가 동원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10시 이전에 아직 배달하지 못한 물량이 남아 있으면 일단 다 전산으로 처리해라. 찍어서 배달한 걸로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전산은 10시 전에 다 끝난 걸로 돼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고객들에게 배달을 하라 이렇게 이제 대리점장이 지시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지금 속속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은 내 택배가 배달됐다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네. 근데 없는 거죠. 오히려 현장에서는 기사들에게 항의와 비난이 잇따르고 있고 훨씬 더 이제 힘들게 작용하고 있는 것들이고 특히 이제 그 저희가 아침 7시부터 일을 하잖아요. 근데 저녁 10시까지는 이 뒤집어 놓고 보면 저녁 10시까지는 일해라. 이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루 15시간 주 90시간은 노동부가 합법적으로 길을 열어준 건데 다른 부서도 아니고 주 52시간의 사회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무부서인 노동부가 택배기사들은 특수고용직이니까 90시간까지는 해라고 하는 건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참 갑갑할 뿐입니다. 네, 과로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예, 아까 앵커님이 10시간 노동으로 제한한다는 건 아니고 하루에 15시간까지는 인정하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잘못 알려진 거다. 네, 자 그런데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밤 10시 이후에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 업무의 총량은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들한테 부과되는 택배 물량은 변화가 없는 건데 그럼 언젠가는 쳐야 되는데 그게 아마 대다수의 기사들은 물량이 계속 이월되면 아마 일요일 날 나와서 물량을 치게 될 거다. 저희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야 배송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현장의 이런 작업 형태나 이런 것들 전혀 반영하지 못한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허브 터미널 또 그리고 서브 터미널 사이를 오가는 트럭 운전 기사들도 있고요. 네. 택배 기사님들께서도 일감이 또 줄어든다든지 근무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소득이 상당히 크게 줄어드는 결과로 또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700~800원 건당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세금이나 차량 감가상각비나 기름값이나 띄면 건당 500원 정도 지금 수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터무니없이 낮아서 물건을 많이 배달함으로써 이 소득을 보존하는 이런 구조인데요. 저희들 이제 계속 물량 많으면 니네들 힘들면 줄여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정말 줄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줄이면
지금 건당 실질 수령액이 500원인 이 구조가 조금은 개선되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적정 물량과 적정 수수료가 같이 논의되어지면 저희를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물량을 줄일 의향이 있다 이렇게 좀 밝히고 싶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게 엊그제 발표됐는데 택배 요금이 너무 낮아서 택배 요금 인상에 동의한다. 단 이 인상분이 택배 기사들한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국민이 74%입니다. 저희들은 한 300~400원 정도 오르면 기사들이 한 150원 갖고 그다음에 우리 간선차 기사들도 있고 또 죽음의 알바라고 하는 허브터미널에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젊은 청년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야간 노동을 하시는 이분들의 시급도 올려줘야 되고 이렇게 간다면 저희들이 한 150원 정도 오른다면 택배비가 저희들한테 한 20% 정도의 물량을 떼어낼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되면 한 10,000명 정도의 신규 일자리가 또 택배에서 창출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적정 물량 배달하고 최소한 한 150원 정도 올려주는 적정 수수료 제도가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다른 사람이 작성하는 이런 대필의 문제도 그동안에 제기가 됐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산재보험에 대한 어제 대책도 나오긴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노동부 발표 중에 하여튼 최악의 발표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일반 회사원들은 입사 동시에 당연 가입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도 100% 전부 사용주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택배 노동자들은 적용제외 신청서 제도 때문에 그게 막 대필이든 강요든 산재보험 가입률이 13%밖에 안 되는 주요 원인인데 이 적용제외 신청 요건만 강화하면서 이 제도를 살려놓은 거예요. 지금 적용제외 신청서 제도를 아예 폐기하고 입사 동시에 가입하도록 해야 되는 여론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살려놨다는 점. 근데 산재보험료가 제가 좀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2010년도에 노동부가 법을 제정할 때 만든 겁니다. 그래서 100% 사용주가 부담할 수 있는 특수공직 업체를 대통령 조금만 더 들어봐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10년 동안 대통령령을 정하지 않았어요. 지금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이 대통령령만 정하면 전속성이 강한 택배 노동자들에게 대해서는 100% 사용주 부담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있는 법이라도 좀 잘 지켜라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고요. 택배 회사들 원청 회사들은 산재보험료를 단 한 푼도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 법제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고착화하겠다는 게 노동부 발표를 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태일 열사의 50주기입니다. 오늘 50주기를 맞아서 전국 택배연대 노조가 제28회 전태일 노동상 단체상을 받게 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수상인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조합원들이 너무 감격해서 뜨거운 이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아까 앞선 보도 제가 잠깐 봤는데 우리 전태일 열사의 동료분이 그 당시에 16시간 일하는 청계천의 이 노동자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택배 노동자들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태일 열사가 지금 시기에 택배 노동자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로 잘해보라라고 하는 격려 차원에서 상을 받은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택배 노동자 여러분들의 근무 여건 그리고 생활 여건이 앞으로는 정말 좀 나아지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경호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부터 나흘 동안의 일정으로 시작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과 코로나19 대응 협력을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과 K 방역의 역할부터 강조했습니다. 신속 통로 제도와 특별 예외 입국 등을 통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아세안 대응 기금과 필수 의료물품 비축 제도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의 공평한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보건의료와 재난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신남방 플러스 전략도 소개했습니다. 또 미 대선 이후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도 요청했습니다. 나흘간의 정상외교가 올해 10주년을 맞은 한 아세안 정상회의로 문을 연 겁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장국인 베트남의 결정으로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도 지금 보시는 대형 화면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상들을 만났습니다. 주말까지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와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서명식도 열립니다. RCEP은 일본과 중국, 호주 등 15개 나라, 전 세계 인구 3명 중 1명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네, 꼭 전태일 열사 50주기가 되는 오늘이 아니어도요. 몸을 불태워서라도 세상에 들어주길 바랐던 그 목소리를 기억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전시 공간들인데요. 오늘 아침엔 라이프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청계천 수표교 인근에 있는 전태일 기념관인데요. 누구나 누려야 할 햇빛 한 줄기조차 마주하지 못하면서 15시간을 일을 한 곳, 다락방 작업장 모습이 재현이 돼 있고, 뒤늦게 발견한 근로기준법이 그저 잠깐의 희망이었다는 걸 알게 된 뒤 그 온몸을 휘감았을 치열한 고민들이 느껴지는 그의 글들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될 이 화면은 마음이 더 숙연해지는 부분인데요. 내가 만약 업체를 이끌었다면 이렇게 할 것이다. 전태일 열사가 직접 쓴 사업 계획서에 따라 만든 결국 현실은 되지 못한 공간입니다. 태일 피복 전태일 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방치된 어린 노동자들을 그냥 두지만은 않겠다는 설립 목적이 저렇게 쓰여져 있는데 글씨 하나에서도 그 결연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죠. 이건 바뀌어야 하는 것이었구나를 느낀 노동자들이 뭉치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을 보여주는 전시도 있는데요. 전태일 열사가 죽는 순간에도 놓지 않았던 근로기준법을 공부하고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그저 인간답게 일할 수 있게 현실을 바꾸고자 했던 이들을 비춰줍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존엄을 바랐던 시간은 참으로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이 전시는 그로부터 반백년이 흐른 지금을 담았습니다. 비정규직, 외주노동자,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나눠진 이들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여전히 외쳐야 하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아침엔 라이프였습니다. 네,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곧 출간이 되는데요. 일부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말한 부분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회고록 약속의 땅이 닷새 뒤에 출간이 되는데요. 모두 786쪽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자신이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 되자 백인들이 두려움을 느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자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지지 기반을 닦았다는 말도 풀이가 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을 또 부시 전 대통령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은 과정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부시 대통령을 모든 것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면서 때가 되면 후임자한테 똑같이 해주고자 다짐했다고 썼습니다. 후임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에 협조하지 않는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퇴임 후 회고록은 처음으로 선인세로 우리 돈 720억 원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카리브해 크루즈선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10일 승객 50명 이상과 승무원 66명을 태운 크루즈선 시드림호에서 최소 승객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드림호는 지난 7일 바베이도스를 출발해 카리브해 항구 몇 곳을 들릴 예정이었는데요. 승객 1명이 코로나 증상을 보여서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복귀했습니다. 크루즈선은 다수의 승객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머물러서 감염의 온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크루즈선들이 운항을 중단했었습니다.
노르웨이 선사의 시드림호는 코로나 사태 이후 카브리에서 운항을 재개한 첫 번째 크루즈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아프리카의 강호 이집트와 힘겹게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축구 대표팀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23세 이하 친선대회 1차전에서 개최국 이집트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경기 내내 이집트에 공격 주도권을 내준 대표팀은 여러 차례 슈팅을 허용했지만 골키퍼 송범근의 연이은 선방으로 점수를 내주지는 않았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23세 이하 대표팀은 내일 오후 10시 같은 장소에서 브라질과 맞붙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수도권과 충청도 그리고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밤사이 대기 정체로 국내 오염물질이 쌓인 데다 오후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까지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공기의 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과 일요일에도 한반도 서쪽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부터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곳에서 일을 거부하면 곧바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이 끝났습니다. 침방울을 거르지 못하는 망사형 등의 마스크를 쓰거나 마스크를 써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단속 대상입니다.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유상증자 형태로 자금을 투입하면 대한항공이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산업은행은 일단 여러 가지 검토 방안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4월 총선 전에 문제점이 지적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직전에 감사위원회를 소집한 건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여당 의원 질문에 답한 것으로 감사 내용에 허점이 있어서 추가 조사 후에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